자, 이어서 평가절하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어요. 평가절하라고 하는 거는 이제 말 그대로 디이발루에이션인 거예요. 그러니까 깎아내리는 거죠. 갈등이나 이런 스트레스 요인 이런 것들을 나한테 이게 이제 부정적인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그리고 이제 그래야만 내가 더 나은 사람으로 여겨지는 것 같고 이런 착각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본인이 이제 라이벌인 사람이 뭐 상을 받았다 그러면 그걸 축하해주지 못하고 거기에 이제 뭐 그런 일을 했나 보죠. 그 사람이 뭐 그런 일을 했는지 궁금하네요라고 말한다든지 이런 거. 다른 사람을 깎아내림으로써 내가 더 마치 높아지는 것처럼 착각하는 이런 게 이제 평가절하가 되지요. 그다음에 이제 이상화, 아이디얼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다른 사람들 그 긍정적인 반응을 할 때 적당한 행동만큼만 긍정적으로 해야 되는데 아주 크게 과장되게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스트레스나 갈등 요인 해결하는 방법으로 잘못된 방법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 사람이 정말 결혼하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모두가 뜯어 말리는데 나한테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죠. 이런 게 바로 이상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그런 연예인도 이런 사람이 있었죠. 근데 그런 것이 이제 이상화 방어기전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분열이라고 하는 거 여기 스플리팅이라고 돼 있죠. 찢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신이나 타인 이렇게 이제 그런 긍정적인 자질, 부정적인 자질 이런 거를 하나로 통합하지 못하고 이 사람에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좋아하는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그렇지만 이걸 통합하지 못하고 극과 극에 치우치는 이런 특히 이제 경계성 성격 장애 환자들한테서 흔히 나타나는 그런 증상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좋은 사람, 무조건 나쁜 사람 이렇게 A와 B, 흑과 백 이런 식으로 이제 보는 것이 분열, 스플리팅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프로젝션은 우리가 흔히 보는 그런 방어 기제 중에 하나예요. 다른 사람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어느 때 이게 많이 또 보여지냐면 의처증, 의부증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의 기저에서는 본인이 다른 사람을 의심하는 거죠. 실제로 내가 상대방이 부정하지 않았는데도 외도를 하지 않았는데도 저 사람이 외도하고 있을 거라고 뒤집어 씌운다든지 상황 탓으로 돌린다든지 이렇게 어떤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있는 걸로 돌리는 것이 투사입니다. 편집증 환자나 알코올 중독자, 물질 관련 장애 중에 이제 알코올 중독자들이 배우자에 대한 그런 부정망상이 있어요. 그래서 의처, 의부 이런 것들을 나타내죠. 그래서 성적 충동이 이제 있는 남편이 부인을 의심하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이제 잘 출근했다 들어왔는데 나가서 다른 사람이랑 있다 온 것처럼 막 의심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투사, 프로젝션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도 한번 해봤을지도 모르겠는데 늦게 일어나서 시험 못 봐놓고는 엄마한테 엄마 안 깨워줘서 시험을 못 봤잖아요 막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이제 잘 되면 지 탓이고 잘 안 되면 주상 탓이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프로젝션의 방어 기전에 해당합니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판타지, 공상 이게 아기들 때는 그 5세 이전, 7세 이전 그럴 때는 가능해요. 그럴 때는 이게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 이루어질 수 없는 욕구, 소원 이런 것들을 어떤 상상된 이미지나 사건 이런 걸로 이제 비현실적인 거를 생각하면서 이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그런 거. 그게 이제 백일몽의 여기에 해당하겠죠. 이런 것이 어린 아이들,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에서는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이런 건 일시적인 만족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공상에 빠져 있는 경우도 있는데 궁극적인 문제 해결 방법은 아닌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사례가 하나 나와 있죠. 재정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는 여성이 그러니까 휴양지에서 값비싼 휴가를 즐기는 걸 상상하고 그리고 현실 상황 도피하고
이런 경우가 이제 공상, 판타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denial, 부정하는 거죠. 부정하는 거는 우리가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에 보면은 그 왜 질병을 딱 진단 받았을 때, 죽음 이런 걸 받아들일 때 처음에 바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하고 분노하고 타협하고 이런 과정을 쭉 거쳐서 나중에 수용을 하잖아요. 제일 처음이 부정이에요. 이건 아닐 거야. 잘못된 거야. 그렇지 않을 거야. 라고 이제 외상적인 충격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을 벗어나기 위해서 현실 도피를 하는 거죠. 의식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생각이라든지 감정, 소망, 욕구 이런 것들을 이제 도피하기 위해, 현실 도피를 하기 위해서 다 부정하는 거. 이게 이제 디나이얼이 되겠습니다. 급성 불안 증상, 환각 증상 이런 것 때문에 입원한 이제 여성이 있는데 나는 질환이 있는 게 아니고 아픈 게 아니고 그냥 단지 휴식이 필요할 뿐이에요 라고 말을 한다면 이거는 이제 부정에 해당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불치병을 선고받고 미래 계획을 막 세운다든지 이건 나는 그렇지 않다는 이런 강한 믿음 때문에 잘못된 믿음 때문에 하는 이런 방어 기제, 부정의 방어 기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왜곡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적으로 외적인 요구, 내적인 요구 이거를 워낙 필요한 그런 이제 인간의 욕구나 이거랑 다른 방향으로 완전히 망상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있다든지 내가 이걸 정말 여기에 그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든지 이런 잘못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왜곡이고요. 왜곡이라고 하는 거는 단어적으로 사전적 의미를 보더라도 이제 크게 다른 방향으로 크게 변형시켜서 생각하는 걸 우리 왜곡이라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의미가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정신과에서도. 그다음에 동일시라고 하는 거는 지난주에 이제 그 우리 대면 수업할 때 내가 설명해 주긴 했죠.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또 일렉트라 컴플렉스에서 동성의 부모를 처음에는 연적으로 여기지만 엄마가 또는 아빠가 하는 그런 장점들을 자기 걸로 내면화시켜서 이제 장점을 배워가고 이렇게 하는 걸 동일시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좋은 방법으로도 되면 동일시가 되지만 또 나쁜 방법으로 동일시가 잘못되면 이것도 이제 긍정적이지 못한 그런 방어기제가 될 수도 있어요. 뭐 여기 사례를 보면 엄마가 간호사예요. 아기가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걸 많이 친숙하게 갖고 놀았어요. 그런 경우 엄마를 닮아서 간호사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좋은 사람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닮으려고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동일시의 방어기제에 해당합니다. 그다음에 합일화라고 하는 거는 내가 아닌 거 이거를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합일화가 아기 때 그 말러의 분리개별화 이론이 기억나시죠? 우리 말러에 의하면 분리개별화 이론에서 처음에 엄마랑 나랑 분리가 안 됐다고 생각하는 거, 그때가 합일화예요. 내가 엄마인지 엄마가 난지, 엄마가 나를 보고 웃으면 내가 웃는 것 같고 내가 웃으면 엄마도 웃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 그게 이제 합일화, 두 개가 객체가 분리되지 않은 상태로 보는 것이 합일화인데, 이게 성인이 돼서 이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큰 문제겠죠. 나랑 셀프랑 넌 셀프랑을 구분하지 못하는 거는 성인이 됐을 때 굉장히 미성숙한 문제가 야기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합의라는 부정적인 방어 기제이면서 또는 병적으로 발전될 수 있는 그런 방어 기제이죠. 그다음에 함입, 프로젝션이랑 반대예요. 인트로젝션이에요. 이건 안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외부에 있는 어떤 거를 실제 내부로 향하게 하는 거예요. 넓은 의미에서 동일시에 포함되기도 하지만 이거는 완전히 똑같이 그대로 들여오는 거기 때문에 그 훨씬 더 깊숙한 의미의 그 동일시보다는 훨씬 더 깊은 의미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와 자기 아닌 것 정도는 이제 구별할 수 있는 시기에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투사의 반대, 인트로젝션, 프로젝션 반대겠죠. 다 이렇게 된 건 내 잘못이야, 나 때문이야, 내 탓이요, 이런 것이 함입, 인트로젝션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상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컴펜세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한쪽이 좀 결함이 있어요. 결함을 메우기 위해서 다른 쪽을 이렇게 크게 키우는 거죠. 여기 나오죠? 키가 작은 청년이 축구팀에 들어가지 못하는 대신에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해서 수학 천재가 되는 거. 부족한 어떤 부분을 다른 탁월함이나 우수성으로 이렇게 채워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상, 컴펜세이션이라고 하죠. 보상의 방어 기전은 잘 활용하면 긍정적인 결과를 이제 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리 형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대리 형성은 이제 욕구불만 이런 것들, 긴장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원래 대상하고는 비슷하지만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거, 용납되는 이런 것들로 만족하는 방어 기전이에요. 그래서 여기 사례가 있죠. 어머니를 잃은 여아가 이모를 따른다든지 아버지를 잃은 경우가 삼촌을 따른다든지 대리를 형성해서 substitution, 대체하는 거죠. 대리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대리 형성하고 전치하고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가 있는데 두 개가 동시에 답까지에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어떤 사례가 있고 어떤 개념 설명이 있다. 그런데 답까지 헷갈리게 됐다. 그럼 그런 문제는 버리세요. 그런 문제는 잘못된 문제니까 헷갈리는 것도 이게 뭐 어느 정도지 이렇게 동일한 아주 유사한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상환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뭔가 갚는다는 의미로 보시면 돼요. 이걸 죄책감 있는 이런 것들, 무의식에 있는 죄책감이나 이런 것들로 마음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배상하는 행위, 보상하는 행위,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노벨이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노벨 평화상을 제정하고 그리고 이제 자신의 죄책감을 줄이기 위해서 계속 자선행위를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상환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저항이라고 하는 건 레지스턴스라고 하는 거는 의식에서 용납하기 어려운 그런 무의식에 있는 게 의식으로 바로 올라오진 않는다고 했지만 의식 수준에서 용납하기 어려운 그런 어떤 생각이나 행동을 떠올려 주려고 할 때 이게 쉽게 의식 수준까지 못 올라오게 되는 게 저항을 받는 거예요. 올라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게 이때 이걸 방어하는 것이 저항, 레지스턴스가 되겠습니다. 대상자가 면담을 할 때 대답을 잘 안 하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계속 면담 시간에 약속 시간에 늦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그 본인 안에 있는 것들을 꺼내놓고 싶지 않은 그 대상자의 무의식적인 바램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항. 처음에는 상담 초기에는 상담사들이 라포 형성이 안 됐을 때는 대상자한테 저항을 받기 쉬워요. 대상자들이 자기 안에서 올라오는 그런 저항 때문에 치료자한테 잘 협조가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다 뭐라고 해야 되죠? 충분히 라포가 형성된 다음에 이제 면담을 진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우리가 대상자의 특성에 맞게 의사소통을 해야 되는 이유인 거죠. 그다음에 전환장애라고 하는 건 앞서서 잠깐 얘기했지만 전환이라고 하는 거는 개인의 내부의 심리적 갈등 그리고 해결되지 않은 무의식적 갈등 이런 것들이 수의근 또는 감각기관 이렇게 표출되는 것이 전환이에요. 그 이외에 수의근과 감각기관 이외로 표출되는 것이 뭐라고? 신체화라고. 이제 글 쓰는 작가가 마감 시간이 오늘이에요. 근데 하나도 글을 못 썼어. 그럼 갑자기 왼쪽 팔이 마비된다든지. 팔은 어때요? 수의근이죠. 근데 이게 마비가 된다는 건 수의근계 증상으로 표출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신체화다, 전환이다, 전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애들 신체화는 학교 가기 싫어. 막 배가 아파. 근데 엄마가 아유 그럼 병원 가야 되니까 학교 못 가겠네? 하는 순간 아픈 게 싹 나아요. 그러면 그거는 신체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상징화라고 하는 건 심볼이 있는 거죠. 말 그대로. 어떤 사물이나 사고 또는 이런 행위가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 상징 십자가를 보면 어때요? 병원 표시가 우리가 생각나는 것과 마찬가지고 또 깃발이 있는 걸 보면 아 저건 학교구나 이렇게 하는 것처럼 어떤 특별한
이제 그런 것들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상징물을 통해서 전달되는 그런 것이 상징화예요. 꿈이라든지 뭐 공상, 신화, 농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상징화가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뭐 그 꿈도 어떤 꿈을 꾸면 뭐 제복이 많아지는 꿈, 뭐 그런 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꿈에서 이제 흙이나 땅 이런 거는 이제 가이아에서 이제 그게 어원에 오는 거죠. 그래서 모성적인 이미지를 상징하는 경우에 그런 걸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래서 상징화는 그런 것들이다. 어떤 일반적인 형태를 통해서 그 특별한 그런 본래 사물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별한 그 내용들을 끄집어낼 수 있는 것. 그게 이제 상징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퇴행이라고 하는 거는 되돌아가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퇴행이라고 하는 거는 불안을 감수하기 위해서 이미 그 발달 수준이 한참 지났는데 다시 그 이전의 발달 단계로 되돌아가는 거. 이게 어린 나이 시기에 뭐 동생이 생겼는데 5살짜리가 갑자기 오줌을 잘 가리다가 뭐 소변을 못 가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일시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성인기의 퇴행은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사례가 나와 있죠. 동생이 태어났는데 갑자기 손가락 빨고 우유병으로 먹겠다고 그러고 바지에 오줌을 싸는 경우 이런 것들이 퇴행의 전형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착은 인간이 나서부터 발달 단계가 쭉 있잖아요. 그럴 때 그 발달 단계에서 각 단계별로 심하게 좌절이 되거나 또는 크게 만족된 경우 그 시기에 집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착이 강하면 강할수록 고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기로 퇴행이 되기도 하니까 고착하고 퇴행은 어떻게 보면 조금 약간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성인 된 여성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뭐 손가락을 이렇게 물어 뜯는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이제 여기 고착에 해당이 됩니다. 격리의 방어 기전이라고 하는 거는 과거나 현재의 이제 경험에 있어서 그 사실은 의식에 그냥 남아 있는 상태이지만 그것과 관련된 그 개인의 경험에 따르는 그 감정, 고통스러운 감정이라든지 충동, 그것을 분리시켜서 무의식에 남게 하는 방어 기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충격적인 일을 당했다든지 아니면 억울한 일을 당했다든지 그런 경우에 이제 그 사실 이야기할 때 감정을 섞지 않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두 개를 분리하면서 자아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방어 기전으로 이제 쓰여지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격리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너무 슬픈 일을 당했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대상자가 보여질 수도 있겠죠. 이게 이제 건강하게 사용되는 방어 기전이라고 보기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격리의 방어 기전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서서 설명했던 바와 같이 방어 기제가 딱 그거 하나로만 끝나지 않는다고 했죠. 비슷한 게 유사한 것들이 있고 위사한 것들이 있으면서 그 두 가지의 내용이 좀 혼동이 될 수가 있어요. 혼동될 수가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해서가 아니라 두 가지가 칼로 무자르듯이 이렇게 뚝 잘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만약에 문제 이제 뭐 답가지로나 그렇게 나올 때 그 내용이 중복되게 비슷한 것들이 나와 있으면 그거는 문제가 좋은 문제는 아니죠. 정말로 그게 핵심 개념을 알고 있는가를 평가하고 싶으면 조금 더 명확한 문제를 낼 거니까 그런 건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혼동되는 방어 기제 중에 첫 번째가 반동 형성하고 취소예요. 두 개가 다 어쨌든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반동 형성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저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어떤 과도하게 이제 나서서 더 챙겨주고 싶고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보여질 수 있는 것이 반동 형성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공포하는 대상에 몰두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앞서서 우리가 봤던 그 예에서는 이제 동성연애를 굉장히 혐오하는 사람이 이런 성소수자 관련된 캠페인에 가서 열심히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앞서서 설명했잖아요. 여기에 있는 반동 형성에서 대한 거는 그런 공포의 대상에 조금 더 몰두되어 있는 게 반동 형성이라고 한다면, 취소라고 하는 건 면죄부를 받기 위해서, 면책을 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인 거예요. 부인을 때렸는데 그 다음날 막 꽃다발을 사다 준다든지, 막 그 뭐지, 비싼 보석을 사다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면책을 위해서 하는 그런 의례적인 행위, 이것이 취소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반동 형성하고 취소하고 조금 구분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는 게, 혼동되는 것이 당연하고, 이런 거는 이제 사례마다 여러분들이 그게 여기에 조금 더 가깝구나,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게 문제를 많이 접해보면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그 두 개가 답가지에, 반동 형성과 취소가 가까이 답가지에 같이 나오는 경우는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그냥 버리세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네. 그러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합일화하고 동일시는 뭐냐면, 합일화는 아주 유아기 때, 아주 어렸을 때는 그게 정상이라고 했죠. 엄마와 신생아가 엄마와 나를 구분하지 못하는 거. 엄마가 나를 보고 웃으면 내가 웃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엄마가 나를 보고 울고 있으면 내가 울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게 합일화예요. 근데 동일시는 어떤 다른 사람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을 자기 것으로 이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유치원 다니는 애들이 이제 그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일렉트라 컴플렉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동성애 부모에 대해서 이제 롤 모델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성애 부모가 하는 대로 배우고 따라하게 되는 거, 그게 동일시가 되는 거예요. 그 함입이라고 하는 거는 넓은 의미의 동일시가 이제 그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 함입입니다. 그래서 합일화랑 동일시랑도 개념이 좀 헷갈리는 그런 방어 기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퇴행이라고 하는 거는 발달 단계가 다 지났어요. 발달 단계가 다 지났는데 이전에 경험했던 발달 단계로 되돌아가는 거, 후퇴하는 거, 아이처럼 뭐 그 행동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뭐 소변을 잘 가리던 이제 7살짜리 아이가 갑자기 소변을 본다든지, 이렇게 발달 단계상 다 지나서 완료했던 그런 과업들을 다시 이전 상태로 되돌아가는 게 퇴행이고요. 그 다음에 행동화라고 하는 거는 그 본능이 본능은 의식 수준에 올라온다고 했어요? 올라오지 않는다고 했어요? 본능은 원칙적으로 의식 수준에 올라오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제 유아기적 사고를 가지고 있거나 정신과적 질환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의식 수준 밖으로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행동화라고 하는 건 바라는 바, 욕망이 파괴적으로 분출이 되는 거예요. 언어적으로 파괴적으로 분출이 된다든지, 아니면 행동적으로, 주로 행동이 많이 되겠죠. 물건을 집어 던진다든지 부순다든지, 이런 것들이 그런 욕구에 따라서 이제 그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똑같은 행동화인데 정신과 병동에서 학생 간호사만 보면 막 쫓아가서 이렇게 덥석덥석 앉는 환자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퇴행이라고 하면, 퇴행의 의미로 본다고 하면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들이 좋으면 어때요? 팔짝팔짝 뛰면서 막 마구 안기잖아요. 그렇게 아이처럼 이제 아무나 달려가서 막 앉는 거, 그건 퇴행이에요. 그렇지만 성적 대상으로 이성으로 생각해서 막 쫓아가서 막 꼭 끌어안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건 본능에 있는 성적 욕구 분출에 따른
다른 사람을 이제 끌어안는 그런 행위가 되거든요. 똑같이 다른 사람을 끌어안는 행위이지만 퇴행과 행동화는 약간 차이가 아니라 전혀 다른 결과는 같지만 그 안에 있는 사이코 다이나믹은 좀 다른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두 개가 혼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리와 격리는 조금 또 이건 다릅니다. 해리는 하나의 예를 머릿속에 콕 박아두면 제일 이해하기 쉬워요. 해리는 뭐냐 하면 지킬 박사와 하이드 를 머릿속에 딱 기억을 해두면 좋아요. 해리라고 하는 건 성격의 일부 또는 전체가 자아의 그런 지배를 벗어나서 완전히 다른 걸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행동하는 것이 해리입니다. 그래서 성격의 일부 또는 전체가 완전히 다르게 기억을 못 하겠죠. 무의식적으로 이제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지킬 박사일 때 하이드가 기억이 나지 않고 하이드가 지킬 박사일 때가 기억나지 않는 것처럼 두 개가 완전히 다른 별개의 인격체처럼 독립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해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격리는 내용 따로, 감정 따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통스럽고 슬픈 기억이지만 너무나 태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거에 따른 감정을 분리시켜서 내용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얘가 나오죠. 부모님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은 누구나 다 죽는 거야 라고 담담히 말한다든지 그게 결론적으로는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걸 자아에서 이제 분리시키는 거죠. 분리시켜서 고통스러운 그런 이제 그 기억이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따로 떼어서 다른 것으로 여기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것이 격리입니다. 그래서 격리와 해리, 퇴행과 행동화, 합일화와 동일시, 반동 형성과 취소, 요거 두 가지 이렇게 각각이 좀 헷갈리기 쉬운 방어 기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또 얘기를 좀 해볼게요. 억압하고 억제는 둘 다 똑같이 누르는 거라고 했죠. 누르는 건데 우리가 지금 30개가 좀 넘는 방어 기제를 쭉 배웠는데 그 방어 기제가 모두가 다 무의식적 과정으로 일어난다고 했죠. 무의식적 과정으로 일어나지만 단 한 가지만 의식적 수준에서 일어난다고 했어요. 뭐냐면 억제예요. 억제. 이거는 의식적인 형태의 누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내가 더 이상 생각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최면을 건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억제에 해당하고요. 억압이라고 하는 건 내가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묻어버리는 거죠. 눌러버리는 거죠. 그래서 의식 수준까지 올라오지 못하도록 불쾌한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억압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억압과 억제 둘 다 누르는 거지만 억제 방어 기전은 의식 수준에서 일어난다는 거, 억압은 무의식 수준에서 일어난다는 거, 이거를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징화와 전치가 있어요. 요거는 조금 다 헷갈려요. 다 헷갈려. 그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상징화는 어떤 대상에 대한 그런 감정 이런 것들을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 사물에 옮겨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보이면 우리가 저건 병원이구나. 저건 약국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처럼 전치의 일부 좁게 보면 상징화도 전치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상징화라는 건 어떤 의미를 지닌 사물에 옮겨서 표현하는 게 이제 상징화라고 한다면 전치라고 하는 거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 내가 느끼는 이제 감정이 있어요. 근데 그 감정을 표현했을 때
수용되지 않을 것 같은 현실이에요.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덜 위협적인 대상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한강에 가서 뺨 맞고 어디 가서 눈 우기고 이렇게 하는 거죠. 상사의 질책을 받은 남편이 집에 와서 부인한테 바가지를 바가지는 부인인가? 부인한테 이제 막 다그치면 부인이 아이를 야단치고, 그 다음에 다시 조금 더 덜 위협적인 대상인 아이는 강아지한테 화풀이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전치. 전치는 전치물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상징화와 좀 구분이 되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주지화와 합리화는 혼동이 될 수도 있지만 요거는 또 조금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합리화는 여우의 신포도, 포도는 쉴 수가 없죠. 신포도도 있나? 근데 어쨌든 신포도 단 레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개인의 행동에 대해서 정당화하는 거예요. 이건 이럴 수밖에 없었어. 이건 이럴 수밖에 없었어라고 하는 그 용납될 수 없는 어떤 그런 개인의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변명할 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라고 말할 때 이게 합리화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러면 투사랑은 어떻게 다르냐? 투사는 그것이 저 사람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중간고사 시험 문제 그게 있었었나요? 그거 있죠. 내가 어떻게 알코올 중독자가 안 될 수 있겠어요. 애는 맨날 속썩이고 부인이 이래서 내가 그래서 술을 마시는 겁니다. 라고 내가 술 마시는 원인이 자녀와 남편, 부인에게 있다고 이제 투사하는 거죠. 그 투사와 합리화는 좀 다른 거예요. 변명으로 정당화하는 거, 거짓말하고는 좀, 거짓말은 의도를 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합리화는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아가 편안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불안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주지화라고 하는 거는 그 어떤 충격, 감정적인 그런 충격을 둔감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사고로 정서적 불편함을 제거하는 거예요. 굉장히 인터렉추얼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 여기에서 있는 사례에서 있는 것처럼 다리가 부러졌는데 그래도 목이 부러져서 전신마비가 되는 것보다는 이게 더 낫다라고 이제 주지화 시키는 거예요. 그게 합리화와 주지화가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굉장히 지적 수준을 높여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제 주지화, 영문으로 보면 intellectualization이거든요. 이제 그게 그런 합리화와는 그런 차이가 미묘하게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혼동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보셔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전환과 신체화는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감각계라고 하는 오감이죠. 뭐 눈으로 보고, 뭐 맛을 보고, 뭐 귀에 들리고 이런 것들, 청각 이런 것들 다 감각계잖아요. 그럼 감각계와 수의근계. 수의근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거는 다 수의근이니까 계속 반복 설명하고 있죠, 지금. 그래서 감각계와 수의근계로 증상이 나타나면 그건 무의식적 갈등을 그렇게 감각계와 수의근계로 포출이 되면 그게 전환이고요. 그 이외의 증상, 감각계, 수의근계가 아닌 그 이외의 신체 증상으로 나타나면 그건 신체화 증상이 됩니다. 그래서 편두통이나 복통, 제일 심한 게 복통이에요. 초등학교 처음 이제 1학년 입학했는데 학교에 이제 엄마랑 같이 있고 싶고 학교에 가기 싫고 이러니까 복통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신체화 장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우리가 앞서서 봤던 이제 30개가 좀 넘는 방어 기제에 대한 것들을 쭉 살펴봤고, 이러한 방어 기제들로 봤을 때 이 방어 기제들이 이제 비슷하지만 각각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설명을 했고, 혼동되는 방어 기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이드, 이고, 슈퍼이고 이렇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성숙하다, 어떤 사람이 인격적으로 성숙하다, 적응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드와 항상 그러면 본능은 눌려 있어야만 되느냐, 본능을 표출하면 안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배고프다는 그런 이제 식욕 같은 경우는 이게 배고픔을 느끼고 이걸 충족을 해줘야 유기체가 생존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이드가 원하는, 그러니까 본능이 원하는 것을 항상 억제하는 거, 이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드의 이제 본능적인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들을 차일드, 이제 어린아이 형태로 본다고 하면 난 이걸 원해, 난 이걸 필요해, 그리고 내가 나를 만족시켜야 돼 라고 말하는 게 이제 그 아이 수준에서의 행동하는 것과 같은 이드, 본능에 대한 얘기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아라고 하는 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자, 우리 다시 한번 복습을 좀 해보자면, 이드는 쾌락의 원리인가요? 현실의 원리인가요? 도덕의 원리인가요? 이제 기억나야 되죠. 지난 시간에 배웠으니까. 쾌락의 원리가 이드고, 이고는 현실의 원리, 슈퍼이고는 도덕의 원리라고 했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잘 이루어야 돼요. 항상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가 이제 우리가 성숙한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드가 막 본능이 이제 위로 올라오는 상태가 되면 굉장히 유치한 사람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슈퍼에고가 너무 강하게 지배하고 있으면 그럼 금욕적인 이제 성향이 될 수 있죠. 그래서 뭐, 넌 할 수 없어. 그리고 넌 이런 거 하면 안 돼. 그리고 이거는 허락되지 않은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 항상 위에서 이렇게 슈퍼비전 하듯이 부모 형태로, 우리가 그 교류 분석에서 배웠었잖아요. 부모자 배웠었죠. 그래서 그 슈퍼이고가 이제 슈퍼비전을 하듯이 이제 어떤 본능의 이런 욕구나 이런 것들을 잘 조절하도록 이고한테 이제 압력을 가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건강하게 적응을 하려면 이드가 끊임없이 이제 바로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데, 이걸 바로 즉각적으로 다 만족시키지 않고 만족을 지연시킬 수 있는 것이 이고가 해야 되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초자아는 양심, 도덕 이런 것들, 그 사람의 신념 이런 것들에 비추어서 옳다고 믿는 것, 맞다고 믿는 것, 이런 것들 중에 현실적인 원리를 잘 이렇게 두 개 저울질을 해서 그 조건을 충분히 고려해서 이들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드, 자, 초자 이렇게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가 성숙하고 적응적인 상태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건 조금 또 다른 얘기인데요. 본능 중에 프로이드는 본능이 삶의 본능과 죽음의 본능으로 이제 크게 나누어서 보고 있어요. 이건 꼭 이렇게 여러분들이 막 외우거나 그래야 될 내용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자고 하면, 삶의 본능, 리비도가 어디에 쏠려 있느냐에 따라서 구강기, 남근기 이렇게 나누잖아요. 근데 이제 삶의 본능은 프로이드는 성적 본능이라고 봐요. 섹슈얼 인스팅트라고 보는데, 결국 유기체를 보호하는 그런 기능이 있는 거죠. 배가 고파야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도 삶의 본능이고, 종족을 번식해야
이 삶이 유지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성적인 본능이고요. 그다음에 자기 보호, 어떤 그 기후라든지 아니면 짐승이라든지 예전에 이제 인류가 살았을 때라고 하면 그런 것들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고 개인, 종족 이런 것들 생존에 관련된 모든 본능 이런 것을 삶의 본능이라고 프로이드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격 발달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앞서서 얘기했던 바와 같이 리비도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리비도가 어디에 쏠려 있느냐? 모든 걸 다 입으로 탐색하는 시기를 구강기라고 하고 그 다음에 리비도가 어디로 옮겨가죠? 관략근으로 옮겨가는 거잖아요. 항문기. 그래서 대소변을 조절하고 하는 항문기로 이제 리비도가 항문 쪽으로 옮겨가면 관략근 쪽으로 옮겨가면 그게 이제 그 항문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기기 남근기가 되죠. 짱구는 못말려에 나오는 애가 걔가 내가 볼 때 남근기 같아요. 액션 가면 팬티 보여주고 막 이러잖아요. 이제 리비도가 이제 남근에 쏠려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잠복하는 기간이 있어요. 이때는 이제 인지 기능이 많이 발달하고 그리고 다른 것들 주변을 탐색하기 때문에 그런 리비도가 잠복되어 있다고 해서 잠복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말 그대로 종족 본능을 위해서 하게 되는 이제 청소년기, 성기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삶의 본능, 이것은 이제 리비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죽음의 본능, 공격적 본능이 있어요. 어그레시브한 인스팅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본능, 공격적인 본능이 다른 사람을 향해 있을 때, 그럴 때는 다른 사람한테 공격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겠죠. 근데 이게 나에게 향해 있을 때는 죽음의 본능, 공격적인 본능, 어그레시브 본능. 그러니까 결국 어떤 결과가 초래되겠어요? 자기 파괴나 자살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다른 사람에게 향해 있을 때는 공격성이나 전쟁으로 나타난다고 좀 전에 이야기를 했고, 반대로 나를 향해 있으면 이제 수이사이드 같은 그런 결과가 초래되겠죠. 그게 죽음의 본능입니다. 그 프로이드가 말하는 본능이고요. 또 하나 이제 이 죽음의 본능, 공격적인 본능은 모든 파괴적이고 공격적인 그런 힘, 그 힘으로 자기 주장을 한다든지 경쟁심을 가진다든지 어떤 성공하고 싶은 욕구라든지 에너지를 활용한다든지 그러니까 이 공격적인 본능이 꼭 나쁜 거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공격적인 본능을 잘 활용하면 우리가 방어기제 중에 승화의 방어기제 있었죠. 방어기제 중에 승화의 방어기제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제 어떤 결단력을 내린다든지 어떤 성공하고 싶은 욕구 이런 쪽으로 발현할 수 있는데 과도하게 되면 이게 결국은 공격적으로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파괴하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 죽음의 본능 이거는 이제 삶의 본능에 대별해서 봤을 때 조금 더 우리가 부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정신 에너지에 대해서 또 프로이드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이코 다이나믹에 대한 얘기했죠. 사이코 다이나믹 정신 역동을 알려면 우리가 프로이드가 얘기하는 지형학적인 의식의 구조, 지형학적인 성격의 구조 이걸 같이 봐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본능, 자아, 초자아, 무의식, 전의식, 의식 요거 두 개를 같이 볼 수 있는 세트로 같이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했고요. 그리고 프로이드는 정신 에너지를 그 정신 기능을 활용하기 위한 어떤 근원, 힘 이런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정신 에너지의 가장 밑바탕에는 본능이 있는 거고 이드가 있는 거고 그 본능에서 자아와 초자아가 이제 이렇게 그 분화가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초자아도 역시 초자아는 또 자아에서 이제 분화가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근본적인 에너지는 그러니까 이제
그 본능에서 출발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신 에너지가 자아가 가장 잘 유지되고 있고, 그리고 결국은 이 자아가 이드의 충동성과 초자아의 이제 그런 그 금욕적인 거, 초자아의 그런 그 슈퍼비전하고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평형을 유지하고, 그리고 이제 서로 만약에 본능이 너무 강해진다 그러면 자아가 조절을 해서, 또는 자아가 초자아의 압력을 받아서 본능을 이제 조절할 수 있게 이제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정신 에너지가 결국은 이 자아가 중심을 잡고 있으면서 본능과 초자 사이에서 적절하게 유기체가 잘 반응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카덱시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뭐 그냥 용어만 알아두세요. 뭐 그렇게 중요한 개념은 아니지만 그래도 새로 나오는 용어니까 한번 좀 보시면, 카덱시스, 안티카덱시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카덱시스라고 하는 거는 만족에 이르기 위해서 대상에 에너지를 투여하는 과정입니다. 내가 만족감을 경험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투여하는 과정. 예를 들면 스트레스를 뭐 줄이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이제 그걸 잊게 할 수 있는 뭐 술을 찾는다든지, 뭐 그런 거, 쾌락을 이제 탐닉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카덱시스 라고 볼 수 있고요. 만족에 이르기 위해서 에너지를 투여하는 과정이 카덱시스이고, 그다음에 안티카덱시스는 결국 이 만족에 이르게 한다는 건 본능이 원하는 것, 본능이 원하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수여하는 거잖아요. 만족에 이르게 한다는 거는. 근데 이 안티카덱시스라고 하는 거는 이 이드의 본능의 그런 충동성을 억제하기 위해서 자아나 초자아가 정신 에너지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기체가 더 나빠지거나 나빠지거나 망가지는 걸 방지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술 너무 많이 마셨어. 근데 내가 지금 술을 너무 마시고 싶지만 그동안 많이 마셨기 때문에 이미 궤양이 생겼어. 그리고 간이 별로 안 좋아. 그래서 나는 금주를 해야 되겠어. 금주 상담을 받을 거야. 이런 합리적인 사고를 통해서 알코올 사용을 통제하려는 거. 이게 이제 안티카덱시스가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초자아는, 자아는 이렇게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고, 초자아는 뭐뭐 하면 안 돼, must not 이런 거라고 했잖아요. 내가 술을 마시면 안 돼. 내가 술을 마시면 가족들이 속상할 거야. 라고 이제 통제하는 거, 노력하는 거. 이게 안티카덱시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덱시스와 안티카덱시스가 적절하게 균형을 맞춰서 잘 조절이 되면 괜찮은데, 이게 어느 쪽으로 치우친다든지 아니면 이걸 잘 밸런스를 잘 못 맞춘다든지, 그러면 그 불균형 때문에 내적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긴장, 불안,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 정신 에너지의 기본적인 이런 개념들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았어요. 결국 이제 우리가 7장을 전반적으로 7장에서 이제 우리가 배운 것들은 지난 대면 수업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던 거, 그래서 대면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발표한 그런 자료들을 보면 정신과적 증상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런 충동, 본능에 있는 것들을, 즉 의식 수준 위로 올려 있는 그런 비정상적인 행동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간호과정을 적용해서 실제 수행한 것처럼 이제 이렇게 시뮬레이션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보고서를, 과제를 발표하고 했었는데, 그 내용도 이제 충실하게 잘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으로
그 정신의 의식의 구조, 성격의 구조, 그리고 결국은 이것들이 전부 다 사이코 다이나믹 이런 것들은 자를 보존하기 위한 그런 방어 기제까지도 우리가 세트로 세 가지를 같이 공부해서 보아야 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벌써 이번 학기 수업이 마무리가 되었는데 관련해서 궁금한 것들은 이제 여기에 여기 문의를 남겨주면 제가 이걸 자주 못 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너무 궁금하면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주면 나중에 추후에라도 보고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 네, 이것으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